어,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레전드 경선이 진행하는 불편한 세계 속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맞아요. 제가 써보니까 샤오미 패드가, 그 LTE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LTE로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 진짜 내가 볼 때 이 샤오미는 대박 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게 아이폰도, 아이패드도 이 LTE가 지원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가격이 한 3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칩을 꼽을 수 있는 그 기능을 달면 그만큼 또 비싸지겠죠. 예. 어쨌거나, 예. 이제, 명절을 보내느라고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예. 사실 이제 요즘에 이 명절이, 난 되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 이번 명절에 인터넷 댓글 중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뭐냐면, 조상덕을 본 사람들은 이 명절에 다 해외로 나가 놀고, 조상덕 못 본 사람들만 차례를 지내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다. 그게 이번 명절에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조상들이 좀 있는 집이라서 공부 많이 시키고, 그래서 취업이 잘 된 애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해외여행 나가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사교육비를 많이 못 대준 그런 집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여행을 갈 정도의 여유 있는 삶을 요즘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례를 지낸 것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하고 이제 부부싸움 한다. 해외여행 가서도 겁나 싸운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네요. 예. 해외여행 가서도 겁나게 싸우는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조상덕 본 애들은 차례 안 지내고 해외여행 가고, 조상덕 못 본 사람들만 쎄빠지게 비싼 물가에 차례 지내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다. 너무나 댓글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차례를 안 지내는 집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예, 올해 차례를 이제 안 지내기로 하는 집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실 이제 이 그러니까 사과값 때문에, 사과가 하나에 거의 10,000원 가까이 한다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과일값이, 그러니까 차례상에 올리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차라리 그냥 차례를 지내지 말자. 왜냐하면 이제 상위에 올라가는 게 거의 거의 공통이잖아요. 추가로 호남에서는 홍어를 올리고, 경북에서는 상어를 올리고, 이런 식인데, 나머지 대추, 사과, 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북어포 다 똑같은 게 올라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수 음식들이, 차례 음식들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제 이런 명절 대목에 이제 뭐라 그러나, 유통업자들이 그거를 또, 사재기 했다가, 그래서 이제 막 비싸게 팔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농산물이 비싸도 농민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죠? 예, 상위 1%는 오히려 차례나 제사를 지내고 있다. 삼성이나 현대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쪽 상위 1%는 조상한테 받은 게 어마어마하잖아? 국민 절반 재산 다 합친 것만큼을 다 받았으니까, 제사를 지낼만 하겠죠. 예. 하여튼 그래서 좌우지간 이제 이번에 명절에, 올해부터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한 집들이 되게 많다.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한 집이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예,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들 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뭐라 그러나, 이 명절에 모여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부담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차례에 가는 나이대가 내 나이대야. 보니까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정도가 이제 차례에 가는 거야. 60대까지가. 그래서 이제 45세부터 한 60세까지가 차례에 참여하는 세대고, 45세 이하는 또 안 하더라고. 아예 안 가.
명절에,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도 많고, 차례 지내러 가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해외여행 가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45세 이상 60세 정도까지는 부모님들한테 이제 좀 매여 있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명절을 보내는 그런 세대인 거야. 근데 그 부모님들이 지금 다 아픈 시점인 거지. 부모님들이 코로나 이후로 건강들이 많이 악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40, 50대 또 이제 60대 정도 되는, 50대 후반에서 60대 되면 부모님이 이제 80 정도 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 세대가 많이 아프셔갖고 이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이 그 병원비를 대야 되는, 그리고 이제 수발드는 문제로,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좀 많은 그런 시기더라고요. 이 세대가. 그래서 하여튼 이 명절이, 누구는 뭐 신나게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신나게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몰라, 내가 이제 평균 이하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은 이 명절, 이 연휴에 해외여행 같은 거는 이제 꿈도 못 꾸고, 비행기 값도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건 일찍 뭐라 그러나, 끊어야 된다는데, 내가 뭐 그런 걸 해봤어야 알지. 그래서 이제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고 이번에 이제, 이 집에서, 네, 보내면서, 큰 복도 받아서 스페셜한 명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하여튼 뭐라 그러나, 이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심정이 굉장히 착잡하다. 그리고 이제 이 젊은이들이 한 몇 년 전에 그 코딩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AI 시대에 코딩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 때문에 코딩을 다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금 멘붕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 콩나미도 컴퓨터 공학을 부전공했잖아. 그래서 오래 입을 맞으면서, 전공한 애들보다 성적 좋게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보니까 그 AI에 사람이 안 필요한 게 아니더만.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인도나 아프리카, 케냐 뭐 이런 데에서 영어 문화권에 인력이 싼 곳에서 하루 일당 $2 주고 3,000원 주고 하루 종일 그 AI 쓰레기 청소를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AI 사용자들이 어떤 뭐 성적이거나 뭐 욕설이거나 공개되면 안 되는 정보를 AI에게 학습시키면 그걸 걸러내는 일들을 누군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인도의 값싼 인력이나 아니면 이제 케냐가 영어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케냐 같은 데에서 일당 2,000원 주고 그런 일들을 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인력이 안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디지털 마피아 이 새끼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의 인력을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 글로벌 시스템 속에서 착취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경력직 5, 6년 코딩을 AI가 하는데 그 AI가 코딩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 내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한 5, 6년 동안 사람들이 코딩을 배웠잖아. 젊은이들이 코딩한다고 다 컴퓨터를 두드렸을 거 아니야. 그거를 AI가 다 학습한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을 속인 거지. 코딩을 하면 일자리가 생길 것처럼 해서 애들이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코딩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는 그 타자를 다 AI가 그대로 복사해서 공부해가지고 코딩을 학습을 시켜준 거야, 그걸, 인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버리는 거죠. 이게 이 디지털 마피아들이 그래서 정말로 반인간적인, 반인륜적인 그런 사업가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 디지털 마피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후를 죽이는 기름 장사들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 장사들 이 셋만 돈 벌어.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를 병들게 하는 제약회사들 얘네들만 돈을 벌고 나머지 대부분의 세계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뭐라 그러나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열받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 Z세대, G세대 시위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청년 일자리가 없고 어떤 노력을 해도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전 세계 기업 구조 자체가
값싼 인력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의 그 손을 그 더 싼 곳으로 자꾸 움직여가는 그런 이제 이 기업들의 방식, 이거를 막는 게 ILO가 할 일인데 이 ILO가 그거를 지금 규제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 이번에 처음 알았어. 996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 제조업이 한참 이제 그 성장하던 시기에 중국은 이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주 6일을 일하는, 그래서 996이라는 그 저기 숫자가 중국을 상징하는 노동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72시간을 일하는 그런 이제 그 작업 방식으로 중국이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디지털 마피아들이 그 디지털 노동자들한테 996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될 때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사실 996이면 1인당 12시간 일 시키는 거잖아. 이거는 정확하게 노동법 위반이야.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리어 평균 노동이 48.5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근데 이제 이 그 뭐 미국이나 유럽의 디지털 마피아들이 996을 요구하고 있대, 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적은 사람한테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아끼는, 여전히 임금을 아껴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영푸독이 망하는 거예요. 예, 미영푸독이 망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아끼는 정책 때문에 망한 거야. 1차 세계대전도 인건비를 아끼다가 일어난 거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노조 탄압하는 것 때문에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뒤로도 지금 쭉 이어지는 이 세기가 150년 동안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구조 때문에 15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150년 전에 잘 나가던 그 나라들이 지금 이제 다 망해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모두 발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제 우리가 다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인터넷에서 그 보이는 흐름이 그러니까 그 지금 이재명, 내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에 대한 공격이 너무 거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정성호나 뭐 이런 그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 뭐 원조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김영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엄청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라고 이제 낙인 찍고 괴롭히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장관들이 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이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특히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지금 잘 짜고 있고, 내가 그래서 그 일본 들렀다 미국 간 거,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공격할 빌미를 안 주고 간 거잖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3,500억 달러를 미국은 다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이시바가 완전히 망한 이유가 그걸 합의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지. 한국처럼 버틸 걸 일본은 왜 합의를 해줬냐, 이래서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라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도리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잘하고 있어. 외교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금 통일부하고 외교부하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굉장히 잘하는 일이야. 이건 외교적으로 지금 정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이거 외교적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을 막 까대면서 자기네 그러니까 정청래나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정청래 추미애가 지네가 이재명을 지키고 있고 이재명의 개혁을 자기네들이 책임지는 건데 정성훈이 이런 애들이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아니라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권 싸움이야. 지금 명빠들은 소위 이제 이 명빠들은 내년에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지방에 내보내야, 그래야 지방하고 중앙하고 손발이 호흡이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명빠들은 자기네들 사람을 도지사나 이렇게 이제 내려 보내려는 거고, 추미애나 정청래파 애들은 자기네들 둘 중에 누가 차기 대선은 지네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자기 사람을 심어야, 그래야 자기네들이 이제 그 대선 경선 나갈 때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 공천 싸움을 하는데, 그 공천 싸움에서 명빠들을 제끼고 자기네 사람 심으려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지금 명빠들이 개혁을 방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네티즌들이,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탄핵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그걸 덩달아서 막 욕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방송을 한 거야. 오늘 방송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내년 지방선거에 또는 다음 대선에 자기 사람 심으려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지금 국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국민이 한 마음을 한 뜻으로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무엇보다 지금 거대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너무 천박한 정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대통령실에 대한 불신보다 높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필요해? 솔직히 내가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나? 내가 이재명 어떻게 생각하고 이재명 때문에 내가 무슨 일까지 겪었는지 모르는 사람 있나? 다 알지? 그런 내가 지금은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 미친 당대표와 미친 법사위원장이 지금 당을 완전히 개박살 내고 있는데, 이걸 덩달아서 지금 싸움에 끼어들고 있는 너네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니? 아니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이 명절 연휴에 시간 내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니? 내가 지금 어지러워. 나 지금 머리에서 막 뇌압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이번에 분명히 안 거는, 옛날에 2002년에 노사모 때부터 움직였던 걔네들은 결국에는 어떤 개혁을 원하는 게 아니야. 말로는 개혁을 늘 얘기했어. 노무현 때도 개혁을 얘기했고, 문재인 때도 개혁을 얘기했고, 이재명 때도 개혁을 얘기했어. 그런데 걔네들은 실제로 개혁에 관심이 없어. 그럼 뭐야? 개혁이란 이야기를 깃발로 세워서 개혁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거야. 왜냐면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고, 그 사람들은 활동을 세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개혁이란 깃발을 세우지만, 그들은 결코 권력을 잡은 다음에 개혁한 적이 없어. 항상 노무현 때도 개혁하겠다 그래놓고 반미하고 자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노무현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라크 파병 해야 된다, 한미 FTA 해야 된다, 걔네 그랬던 애들이야. 문재인 때도 이 평화 통일해야 된다라고 내가 계속 주장해서 문재인이 평화 그 이벤트를 했잖아. 우리가 이제 2016년 17년 이전부터 계속 평화가 밥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문재인이 되자마자 평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평화 이벤트를 했는데, 결국은 그 문재인에게 개혁 얘기했던 애들이 한미 워킹그룹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미국하고 맞서야 되는데 미국한테 노란하게 만들었고,
걔네들이 이재명이 가장 개혁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짜 개혁을 원하는 진짜 진보적인 후보들을 하나도 대선 후보 못 나오게 만들어 놓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실제로 이재명이 의외로 지금 자주적인 정부를 하겠다. 그 중국하고 관계 풀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이재명을 지금 궁지로 몰고 있는 놈들 편에 서 있어?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내가 볼 때 걔네들은 정말로 민주 세력이 아니야. 걔네들은 그냥 권력에 대한 친권파야. 친권력파이지 걔네들은 결코 친개혁파가 아니야. 친진보도 아니고 개혁도 아닌 애들이 지금 내년도 공천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거야. 지역별로 난리도 아니래. 지금 명빠하고 그 청빠하고 서로 저기 다음 대통령은 정청래다 이러면서 하여튼 그 주책 떠는 것들이 아주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온갖 양아치들이 정청래 팔고 이재명 팔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생지랄 발광들을 떨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기세 싸움을 하느라고 서로 지금 그 개혁에 방해된다는 둥 그러고 있는 중이다. 자, 이번에 이제 대법원장을 이제 그 청문회 하는 문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기어 이제 밀어붙였어요. 사실 이제 이 대법원장이 수상쩍은 행동을 했고 뭐라 그러나 의심받을 짓을 했어. 그리고 명분 없는 행동을 한 게 맞아. 그러니까는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9일 만에 파기환송시키고 이런 짓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대법원장이 비난받아 마땅해. 그리고 내란 때는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자기 변명할 때는 열심히 자기 해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지금 대법원장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거 맞는데, 그런데 지금 거대 여당이 지금 그 자기네들의 쪽수를 가지고 이 그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여는 과정은 결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봐요, 나는.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대법원장 별로 힘 없는 존재라고 봐야 돼. 지금 이미 대법원장은 다 후퇴했어. 근데 지금 그 대법원장을 기어이 벌을 줘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이 거대 여당 대표가 앞장을 쓰고,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 거대 여당 대표 법사위원장이 나서서 지금 이제 이 쓸데없는 빌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소위 윤석열 세력에게,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주고 있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의 독립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 무엇보다 행정부도 잡았고 입법부의 거대 여당은 행동을 조심해야 돼. 근데 지금 행정부 대통령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거대 여당으로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에서 대법원장을 불러다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얘네가 지금 독재를 하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했어야 되느냐. 그럼 집회하는 사람들,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이제 대법원 앞에 가서 항의 시위하고 그러면 이제 이 국회에서 그 사람들을 좀 말리고 이러면서 통합 분위기를 유도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정청래나 추미애 같은 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지금 이재명 정부를 굉장히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트럼프도 굉장히 위기예요. 그 이번에 장군들 모아놓고 트럼프가 그 미국의 주요 시내에서 시가전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시가전 훈련을 지시한 시들이 다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만한 정세 분석가들은 지금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을 강력하게 만들려는 것이고, 그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가 언제 제거될지 모르는, 무엇보다 이 암살이라는 게, 이 미국에서 대통령 암살은 우스운 일이잖아요. 이미 벌써 한번 총도 맞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실제로 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 있지 않으면
우리 정부도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저 지금 여당 대표라는 인간들이, 그리고 지금 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추미애, 내가 13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 그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당권을 잡게 되면 민주당은 망하게 될 거다. 다시는 정권 창출 못하게 될 거다. 바로 지금이 그 상황이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정청래가 당권을 잡은 그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난 다음 대통령이 안 보여. 다음 대통령이 안 보이는데, 내 이재명으로 보였는데 못 본 척 했던 거고, 근데 이번에는 김종인도 안 보인다는 거야. 이건 우리나라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안 보인 적이 없어. 이건 내가 볼 때 정청래 추미애 때문에 민주당이 완전히 처참하게 부서질 수도 있는 상황이야. 민주당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지금 이 전쟁, 이 디지털 마피아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가능하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뜻을 모아서 최대한 덜 자극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름답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럽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아빠들이 자식들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 아빠는 자식에 비해서 힘이 센데, 그 아이들을 때리는 아빠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내면이 아이보다 약한 사람들이야. 정말 형편없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아빠들이 자식을 패는 아버지들이야. 자식이나 아내를 패는 아버지들. 그런 아버지들 때문에 이 연쇄살인범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강자는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 상대방을 막 궁지로 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이 조조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 관훈장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강자는 원래 그런 승자의 여유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 강자가 부드럽고 친절하게 약자를 대하는 모습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거야. 그래야 당이 신뢰를 받고, 그 당이 신뢰를 받아야 이 당을 통해서 50년 계획을 세우고 100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이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장기 계획을 정당과 함께 세워가는데, 지금 이 정당이 아직도 소수 야당인 것처럼 쌈박질만 하고 자빠져 있으면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 못합니다. 예, 신뢰를 못해요. 그리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당은 결국 이름 바꾸고 당명 바꾸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정청래 추미애가 주도하고 그 김어준이 분위기 띄우는 그 인터넷상에서의 그 움직임으로 지금 이재명 지지율 좀 깎아먹지 말고, 지금 이재명의 전작권을 되찾아오지 않으면 지금 미국 애들이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어. 지금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 그럼 미국이 내전을 일으킬까 아니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걔네가 뭘 선택할 것 같아? 자기네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쇼킹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 내전을 일으킬까 한반도에서 내전을 일으킬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걔네가 뭘 선택할까? 당연히 한반도 선택하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반도가 똘똘 뭉쳐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재명이 모자라더라.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지금 정치하는 애들 중에 그나마 이재명이 머리 혈압이, 그나마 이재명이 제일 낫다는 거. 이재명보다 나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 어지러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제발 이재명 앞길 좀 막지.
정청래 추미애 김어준더러 이재명 앞길 좀 막지 말라고 그래. 지금부터 2년이 중요하다고. 정청래 추미애 김어준더러 이재명 앞길 좀 막지 말라고 그래. 내가 나 진짜 이게 두 번째 얘기였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갈게요. 예. 누가 잘하고 있어? 정청래가? 잘하고 있는데라는 게 누구예요? 누가 잘한다는 거야? 정청래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딸 걔네들은 이재명을 지키는데 의지가 없다니까. 걔네들은 처음부터 권력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었지. 이재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볼 때 100배는 잘하고 있어. 이재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는 잘해. 왜? 이재명이는 머리가 좋아. 영악하지만 머리가 좋아. 그게 이제 영리한 것과 영악한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이재명이 그렇게 선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안타깝지만 이재명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이 하나야. 이재명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한반도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재명을 잘 활용해서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리의 최우선의 목표야. 그러니까 정청래 추미애 까라 이런 양아치들이 자기네 대선을 위해서 밑밥 깔고 이런 데에 협조하면서 인터넷에서 싸움질하는 거, 그거에 끼어들지 말고 거기에 나는 솔직히 자주시보 왜 그래? 나는 그동안 자주시보에 대해서 아주 특히 평화통일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 자주시보에서 이 정청래 추미애 편들면서 지금 이재명의 앞길에다 똥폭탄 터뜨리고 있어. 자주시보 관계자들 있으면요, 내부 정치에 관심 두지 마세요. 예, 특히 이 당권 경쟁에 절대 끼어들지 말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청파하고 명파 싸움이야.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길을 틀어뜨리지 마. 지금은 미국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고 한반도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고 평화를 지키는 거,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아오는 게 중심인 거야. 검찰개혁? 아니 검찰청 없애기로 했잖아. 그러면 그 정도 봐주고 넘어가야지. 왜 또 대법원장 청문회 한다고 지랄을 떨어가지고 이렇게 또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아. 자주시보의 역할은 국제관계, 남북관계 이것만 신경 써. 당내 당권 싸움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 이용당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이 세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자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10월 1일 날 일주일 전에 방송을 할 때 이제 트럼프가 가자에 대한 휴전안을 냈잖아. 가자에 대한 휴전안을 냈는데 이제 그게 유엔 정상회의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통과가 됐어. 근데 이제 가자 휴전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정이 이제 높은 수치로 찬성이 많아가지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이제 됐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둘이 이제 밀실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협상안을 짜가지고 하마스한테 던진 거야. 근데 이제 이 하마스가 이걸 딱 받고 여기에는 어떤 게 있어? 구멍이 있는 거야. 이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덫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네타냐후는 인질을 무조건 구출하는 게 내가 볼 땐 제1의 목표야. 네타냐후의 이 협상에 동의한 목표는 인질을 무조건 구조한다. 그래서 인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타냐후의 가자 공격을 비판하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 인질만 구조하는 게 네타냐후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 근데 하마스가 그 인질을 내주기로 한 거야. 이 인질을 내주겠다. 인질을 전원 석방하겠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마스가 그 안을 받아들인 거야.
이거는 내가 볼 때 하마스에서 너무나 큰 피해야. 이거는 네타냐후가 인질을 다 내주는 순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약속한 내용을 전혀 안 지킬 거라고 하는 게 뻔한데 그걸 내줬다고 그래갖고 내가 굉장히 놀랬어. 근데 이제 지금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제 하마스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트럼프가 네타냐후하고 합의할 때 네타냐후는 처음부터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고, 일단 인질을 구출하면 좋은 거고 인질 구출 못해도 상관없는 거고, 하마스가 받을 수 없는 덫을 심어놔서 하마스가 당연히 거절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네타냐후는 하마스를 이제 하마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그 명분으로 이제 이 가자시티를 완전히 밀어버리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내다본 하마스가 인질을 다 석방하겠다고 먼저 네타냐후가 얘기한 그 주장,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전 세계인의 눈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제안을 던진 거야. 그래, 인질 다 석방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나머지 조항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협상안을 거부하지 않은 거야. 이거 굉장히 고도의 수를 쓴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마스에서 이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분석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하고 네타냐후는 이번에 이제 그 평화협상안을 하마스가 도저히 봐도 인질을 다 내놔, 그리고 무장해제해, 이거야. 그런데 이제 이 하마스가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 당연히 무장해제 할 수 없잖아. 근데 무장해제하고 인질을 다 내놓으라는 조건으로 이스라엘군이 철수할 거다. 약속한 선까지. 그 약속한 선이라는 게 이제 소위 이제 어디까지냐면 그 남부 지방에 소위 이제 그 50만 명 들어가는 영토에다 200만 명 꾸겨 넣는 그 선이 이스라엘군이 철수선이라고 발표할 거야. 그것들 뻔해. 그런데 하여튼 그 선까지를 이제 이 네타냐후는 속으로 음침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마스는 당연히 이스라엘군이 철수한다는 건 가자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네타냐후는 가자 남부의 그 수용소 거기까지만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가자에 팔레스타인인이 공존한다는 얘기는 수용소에 공존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네타냐후의 음모야. 그러니까 이 인질을 그대로 풀어준다라는 것은 내가 볼 때 하마스가 이거 더 이상의 협상 카드를 못 갖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인질을 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받아들인다라는 스탠스를 딱 취한 거야. 그래놓고 그 조목조목 그 네타냐후가 판 함정들 덫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이 그 이제 20개의 트럼프하고 네타냐후의 협상안에 그걸 구체화한 팔레스타인의 요구안을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 내용을 보고 오케이 한 거야. 아, 잘 됐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는 네타냐후랑 20개를 짰어. 근데 그 20개의 의미 해석을 팔레스타인이 한 다음에 이런 조건의 의미라면 동의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걸 오케이 사인한 거야. 근데 네타냐후가 안 된다. 팔레스타인이 주장한 10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트럼프가 이제 또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트럼프는 짜증이 나봤자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야. 좌우지간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 가자와 이스라엘 사이의 휴전협정이 갖고 온 효과는 뭐냐? 적어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완전히 쓸어버릴 명분을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마스가 트럼프의 협상안을 받고 그 협상안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의미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내가 외국계 보험회사를 다닐 때 그때 이제 그 설득의 기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야.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법 중에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가라는 이야기를 해.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설명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A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는데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B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내 얘기를. 근데 맞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를 얘기한 사람은 B의 내용이
A의 내용과 같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B의 내용을 쫙 얘기해서 결론은 내가 원하는 B-에 도장을 찍게끔 하는 그런 협상의 기술이 있어. 내가 볼 때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무장해제라는 걸 던졌는데, 무장해제와 인질 전원 석방. 근데 그 무장해제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이 뭐라고 받았냐면, 그 무장해제는 누구에게? 팔레스타인 정부에게 무기를 넘겨준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육군이 공식적으로 창건되면 그 팔레스타인 육군에게 자신들의 무기를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공식 정부에게 무기를 넘기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무장 해제를 하라고 이야기한 걔네들이 다른 거야. 그 이제 많은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덫을 놓은 거야. 근데 이 하마스가 그걸 다 받는 척을 하면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 벗어날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벗어날 구멍을 지금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가 팔레스타인의 그 협상안 10개에 대해서 동의를 하자 네타냐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는 너무 부정적이야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국제 뉴스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팔레스타인이 한 거는 뭐냐? 네타냐후가 던진 20개 항목을 통해서 인질을 모두 구출하고 팔레스타인 그 저항 조직의 무장 해제를 시키려는 네타냐후의 음모. 그 음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섬멸시키자고 트럼프랑 네타냐후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그 무효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명분을 잃게 된 거야. 트럼프가 지금 하마스한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시 화를 내기에는 명분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덫을, 네타냐후의 덫을 역이용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뉴스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서 나온 것 같아. 자, 이 뉴스를 보다 보면, 예,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하겠다라는 합의를 부인했다. 이게 이제 월요일날 나온 뉴스야. 왜냐면 이제 이 전에 트럼프가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전체를 넘겨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부인했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너는 항상 너무 부정적이야 라고 비판했다라고 이제 미국의 악시오스라는 언론이 보도했다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팔레스타인이 거기 명부에는 이 네타냐후하고 트럼프가 합의한 내용에는 누구한테 이양한다는 내용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정부에게 이양한다는 거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게 이양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가 제시한 20개 항목에 대한 거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네타냐후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왜 너는 매번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냐? 너 때문에 내가 노벨 평화상 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냈다는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이 하마스는 트럼프의 가자 계획에 대한 계산된 전략적 대응으로 대본을 뒤집었다. 이게 이제 이 프레스 TV라는 이란 언론에서 바라본 이번 이제 하마스의 조건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야. 트럼프의 가자 계획에 대해서 계산된 전략으로 계산된 전략적 대응으로 그 목적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뉴스도 이렇게 희미하게 나오네.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 제목만 보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가자 제안에 대해 네타냐후에게 너는 너무 부정적이야, 항상 너무 부정적이야 라고 이제 화를 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가 가자 휴전 회담에서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만든 그 20개 항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20개 항에 대한 하마스의 해석을 내놨는데, 그 내놓은 요구사항이
이 20개 항과 충돌하지 않지만 20개 항의 덫을 피해가는 내용으로 제시가 됐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지금 열이 받았다. 이 상황에서 이제 툰베리가 그 구조선을 타고 그 이스라엘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툰베리 함대를 다 끌고 가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감옥에 막 얘 머리채를 잡고 감옥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대당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툰베리가 자기 고문당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학대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여성 교도관이 자기가 툰베리한테 물렸다. 그러니까 뭔가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툰베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 교도관을 뭐 이렇게 물었겠죠. 뭔가 마찰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좌우지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이 툰베리 뉴스를 크게 띄우는 것은 지금 하마스가 트럼프하고 이 그 네타냐후가 파놓은 함정을 보기 좋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네타냐후하고 트럼프가 제시했던 20개 항에 대한 이 하마스의 10개 항의 그 뭐라 그러나 이제 판을 뒤집은 것을 무마시키려고 이 툰베리 뉴스로 이제 집중하는, 그러니까 이 툰베리 뉴스를 막 내보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뉴스 맞기.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영국이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올해 9개월 만에 지난 2년 동안 보낸 것의 2배만큼, 그러니까는 23년 10월부터 24년 10월을 지나 24년 12월까지, 그러니까 23년 24년에 보낸 양의 2배만큼을 지난 9개월 동안에 보냈다는 거예요, 영국이. 그래서 최대치의 무기를 이 포탄을 이스라엘로 보냈다. 그래놓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무기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무기 제재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 그 전까지 가장 많은 최대량의 무기를 이스라엘로 지원한 게 영국이었다. 아주 이것들이 진짜 나쁜 X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어떤 우리 시청자가 와가지고 어떤 이제 이 찰리 커크가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누구니 찰리 커크 말고 왜 무슨 언론인 출신, 예, 그 폭스 TV 출신의 그 무슨 소셜 미디어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이제 찰리 커크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찰리 커크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로비 단체와 연을 끊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다는 거야. 그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나서 48시간 만에 암살을 당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찰리 커크가 이스라엘의 로비 단체로부터 자기가 이제 떠나기로 발표를 하자 이 로비 단체가 너에 대한 지지를 끊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48시간 지난 뒤에 이 찰리 커크가 죽었다라는 뉴스가 이제 이 프레스 TV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느 이제 그 미국의 유명 정치평론가가 요 찰리 커크와 이걸 나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의 그러니까 케이던스 오웬스라는 사람이 이 찰리 커크와 그 다음에 터커 칼슨이 나눈 문자, 주고받은 문자와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터커 칼슨이 이스라엘의 로비 단체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48시간 만에 암살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청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프레스 TV에 나올 정도면 사실에 가까운가 봐요. 예, 오웬스 그 여자가 찰리의 친구였어요. 예. 하여튼 그랬다는 거고. 그다음 이 뉴스는 잔해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계의 양심을 자극한 가자 지구의 11가지 이야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읽어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이 화면이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그러면 이거 보셔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란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와.
그때 이제 모든 기자들이 그 연쇄 살인범에게 막 집중하고 있는데 단 한 명의 생각 있는 기자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 그래서 그 오로지 딱 한 명의 기자만이 그 모든 기자들이 연쇄 살인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명의 기자만이 피해자의 아픔과 그 남은 자들의 슬픔을 쓰는 장면이 드라마 속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프레스 TV에 나오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 기사가 소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우리 막 6만 6천 명, 6만 7천 명, 7만 명 가까이 죽었어. 그리고 뭐 20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뭐 부상을 당했어. 수천 명의 아이들이 팔다리가 잘렸어.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 근데 이제 이 글은 힌드 라자부, 세상을 뒤흔든 아이, 이런 식으로. 이 힌드 라자부가 누구냐면 3시간 동안 적신월사하고, 적신월사는 뭐냐면 이슬람 적십자사 같은 거야. 이슬람에서 이제 구호단체.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구호단체에다가 가족들과 같이 피난을 출발했는데 공격을 받아서 모든 가족이 죽었다. 그래서 나를 좀 구해달라라고 이 아이가 옆에 이제 그 죽은 언니의 휴대폰으로 이제 그 구조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아이의 구조 요청을 3시간 동안 그 적신월사 직원들이 들으면서 이 아이를 구조하러 갔는데, 가는 도중에 적신월사 직원들이 살해당해. 구조를 못하게. 그리고 그 아이도 죽었어. 그런데 이 3시간 동안에 이 아이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서 너무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그 7살인가 8살짜리 아이의 그 통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서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 공개가 된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유럽 사람들 다 돌아선 거야. 이런 정말 18 이러면서 용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구호단체까지 죽인다라는 거, 그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이 힌드 라자부의 전화 통화가 작년에 세계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올해는 이제 굶고 있는 아이들의 이제 그 사진이 그렇게 된 거고, 이 밑으로는 이제 그 가자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시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투옥된 의사, 그 다음 가자 지구의 양심적인 언론인, 최전선에서 계속 진실을 보도하다가 폭격을 맞아 죽었던 알샤리프 이야기, 그 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죽은 과학자, 그 다음에 가자 지구의 심장 전문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사람 11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가자의 젊은 게이머도 죽고, 그 다음에 이 야만주의의 증인이었던 이런 뭐 사회학자, 뭐 그 세계적인 문학 박사도 이 가자에서 죽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래서 이 가자의 증언이 전 세계를 지금 반응하게 만들었다라는 뉴스인데, 그러니까 이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일을, 우리는 막 숫자 몇만 명이 죽었대. 그 몇만 명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 소중한 하나하나가 몇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기사라서 한번 권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예비군인 브릭 장군, 그러니까 은퇴한 장군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 세계로부터 이스라엘은 고립되었고 비판받고 있고, 이스라엘의 명예는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자기 철수하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미군 아프간에 있는 미군 공군이 있었던 그 공군 기지를 돌려달라고 막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 라브로프가 맨 앞에 가운데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이 검은 터번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지도자이고, 라브로프와 이제 이 SCO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독립을 지지한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미군이 이제 그 공군기지를 돌려달라는 그런 요구들, 그런 것들이 부당하다. 그러면서 거기 함께 싸워주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키예프가 비밀리에 대선을 준비 중이다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자기가 뭐랬더라, 뭐 어떤 조건이 되면 자기가 물러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자기가 진짜 물러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선 환경을 만들려는 그런 이제 그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가 EU가 러시아의 자산을 가지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것에 대해서 이거 국제법을 면밀히 그 적용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지는 못하고 경고만 한 거야. 러시아 자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트럼프가 운을 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가 그걸 또 받아가지고 토마호크 미사일이 배치될 거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토마호크가 2,500km를 날아가서 소위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떠서 이 우랄 산맥에 있는 그 누구야, 저기 러시아의 방위산업단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위험한 무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인 거야. 생산량이 많지 않은 미사일인데, 사실 그리고 이 토마호크가 나온 지 40년이 넘었대. 40년이 넘었고 지금 러시아에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 미사일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이 토마호크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면, 그러면 이제 미국 본토나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 영푸독 이 모든 영토는 이제 진정한 전쟁터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이건 이 토마호크를 배치하는 것은 이거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별 효과는 없는 무기인데, 이거 한 발이라도 러시아에 떨어지는 날 러시아와의 전면전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전문가가 분석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어요. 자, 만약에 김정은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면 전 세계가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으면 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IAEA의 제재를 받고 전 세계에서 퇴출돼야 되는, 이거 국제법 위반이에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전에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정전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눈 감아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메르켈이 이제 21년도에 러시아와 EU를 대화시키려고 그랬다. 대화를 주선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폴란드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거부했다. 그래서 EU와 러시아의 그 전쟁을 막기 위한 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무슨 헝가리의 그 팟캐스트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팟캐스트 방송에. 그래서 이제 EU가 메르켈의 이 주장에 대해서 막 경로하면서 이 여자가 독일을 러시아의 에너지에 막 의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국방력을 약화시킨 나쁜 여자다, 이러면서 이 여자가 동독 출신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막 욕을 하는 그런 이제 EU 내부에서 메르켈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메르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얼만큼 더 썩어야 될까? 우크라이나의 장교가 전선에 이제 최전선으로 배치될 신병 둘을 빼돌려갖고 자기 아내가 하는 케밥집 가판대에서 잔심부름을 하라고, 공짜로 이제 그 사병을 자기 아내의 가게에서 공짜 점원으로 썼던 게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진짜 이 우크라이나는 썩을 대로 썩은 나라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체코에서 대선이 있었다는 거야. 체코에서 대선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체코가 친EU 그 대통령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EU
이 체코 선거에서 이번에 친러시아 이 안드레이 바비스라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소위 르펜당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사람은 친러였대. 옛날에 친러였던 사람인데 지금의 이제 이번에 떨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정권을 뺏겼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다시 선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체코 국민들도 지금 EU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체코 선거는 서구의 꿈을 묻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페트르 피알라 정부에게 큰 타격을 입혔고 앞으로 정권 교체는 기대하기 어렵다. 유권자들은 이 지금의 페트르 피엘라 정부에게 큰 타격을 입혔지만 실제로 정권 교체는 어렵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 페트르 피알라 총리가 이끄는 자유주의 정부가 끝났다는 거다. 오르반의 헝가리나 피코의 슬로바키아처럼 극적인 역전이나 정권 교체는 기대할 수 없지만 신중한 낙관론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좌우지가 이제까지 체코는 친EU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 지원파였던 나토 국가인데 이 나라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에 이제 정치인이 뽑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정권이 피코나 헝가리처럼 그렇게 이제 정권 실세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유럽에서 대통령은 별 의미가 없대요. 그렇지만 이건 국민들의 뜻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자가 서유럽의 엘리트들은 지금 광기에 쩔어 있다. 미친 것 같다. 지금 유럽인들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되는 일만 선택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스니아, 세르비아, 체코,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러니까 동쪽에 중부 유럽부터 동쪽에 있는 나라들 중에 반 EU, 반 우크라이나 정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에서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 조지아에서 지금 이제 이 급진적인 반대 세력들이 실제로 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면서 쿠데타를 도모했대. 야당이 이제 서방의 지원을 받는 야당이 쿠데타를 10월 4일날 시도했는데 이게 진압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지아 드림당이 이제 그 조지아 야당의 정권 전복, 그러니까 색깔 혁명을 실패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조지아는 친러도 아니고 반러도 아니라는 거야. 오로지 친조지아다. 그래서 조지아 드림당은 조지아의 이익만 생각한다. 근데 지금 EU나 나토는 지금 자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조지아 드림당이 야당의 서방에 지원받는 야당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야당 지도자 5명을 구금했대요. 독일에서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칼에 찔려가지고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됐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공격한 게 누구냐? 그러니까 그 집에 입양된 아이 둘이 있었는데 입양된 아들은 밖에서 공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다른 목격자는 아니다, 입양한 딸이 공격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어느 미성년자에게 좌우지간이 독일 시장이 그 칼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롱이 이제 지난번에 르꼬른인가 이제 총리가 물러났잖아. 물러난 다음에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좌파당이나 르펜당 연정에게 이제 내각을 내줘야 되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국방부 장관을 다시 총리로 세웠잖아. 그래서 그 총리로 세운 애가 한 달 동안 내각 인선을 한 거야. 근데 결국 한 달 동안 이 내각 인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거의 그대로 지난번에 마크롱이 짰던 그 내각을 그대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거야. 한 달 만에 27일 만인가?
그랬더니만 이제 그 두 당이 르펜당하고 좌파당이 1당 3당이 다 반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불신임 투표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이 국방부 장관 출신 총리가 그래서 이제 14시간 동안에 내각이 구성됐다가 그러니까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발표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내각을 해산하고 그 이제 다시 새로운 정부를 짜야 된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총리가 신내각을 제안하고 몇 시간 만에 이제 사임을 했다는 거야. 얘가 국방부 출신의 총리야.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거 총리를 계속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고 마크롱을 사퇴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 전 총리가 마크롱 물러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푸틴이 트럼프더러 스트라라는 그래서 중장거리 핵미사일에 대한 이 무기를 좀 규제하자는 이 스타트 뉴 스타트 뭐 중장거리 핵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하자는 그 이제 요구를 했고 트럼프가 그 제안에 푸틴의 제안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는 거야.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서는 그 핵조약에 대해서 그 스타트라는 조약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알래스카에서의 회담은 사실 우크라이나를 위한 회담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핵군 축에 대한 내용,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협조 관계를 복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한 조건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베네수엘라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베네수엘라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을 외면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중국하고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러시아하고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마두로 뒤에, 베네수엘라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러는 거냐. 한마디로 이제 러시아하고의 전쟁에서 바이든이 패했고 중국하고의 전쟁을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이제 택도 없을 것 같으니까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지금 이제 이 멀로 독트린이 소위 180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는 아메리카가 알아서 하겠다.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다 먹을 거니까 다른 유럽은 빠져라. 그게 멀로 독트린이야. 멀로 선언. 그런데 이제 다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약 전쟁으로 위장을 했다. 한마디로 지금 베네수엘라에 마약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라틴 아메리카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마약 전쟁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얘기고,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 부분인데, 트럼프가 미군 장군 800명을 모아놓고 드레스 입은 남자는 없다 이러면서 미국의 장군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미국의 장군들이 800명인데 그 중에서 장군들을 자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사성 장군을 3명만 남겨놓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군들을 이제 대거 자르려는 이제 발표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드레스 입은 남자들을 내쫓고 뚱뚱한 장군들을 해고하고 뭐 이제 수염 기른 장군들은 수염을 깎아라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뭐 그 마음에 안 드는 함선들, 그 전투력이 좀 딸리는 오래된 무기들은 다 폐기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군 개혁에 나섰다는 거야, 트럼프가. 군 개혁에 지난번에 800명을 모아놓고 군 개혁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언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 선언 현장에서 내부의 적들이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주요 도시 안에서의 시가전을 대비하라, 훈련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그 장군들 국방장관들 모아놓고 이 이제 내전 그러니까 친민주당 성향의 장군들은 다 자르고 그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장군들만 남겨서 그래서 이제 그 급진적인 군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결국은 이 과정이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소설을 쓰자면, 내 느낌에는 어떤 느낌이냐.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적이 아니다. 얘네들은 다 짜여진 스토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도 트럼프도 그냥 간판일 뿐이지, 실제로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2016년에 트럼프를 당선시킬 때, 그때, 미국을 이제 끝내야 되겠다. USA라는 그 합의체를 끝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트럼프를 세웠다라고 나는 봐.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세워서,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그래서 이제 장관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를 4년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내각이 거의 없었어. 트럼프 정부 때, 1기 때. 그 다음에 바이든은 치매 상태였잖아. 바이든 치매 상태였고 이미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암에 걸린 상태였을 거라는 거야. 그런 사람을 앉혔고 무엇보다 2012년인가 14년에 이 바이든이 이제 자기 아들이 개입된 어떤 부정 비리 사건을 CIA더러 덮어달라. CIA에서 보고서를 내겠다 그랬더니 그 보고서를 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문서가 이번에 이제 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도 사실은 스캔들이 많고 대통령감이 아닌데 대통령이 됐던 거야. 2020년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트럼프가 됐는데 바이든이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잖아. 트럼프가 시작한 중국을 고립시키는 그런 정책 똑같이 이어갔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정책 바이든이 이어갔고 그래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정책이 일관되어 있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었고 지금도 트럼프가 바이든의 정책을 연결되어 있는 거야. 말로는 바이든의 전쟁이 끝났다 어쩌다라고 얘기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1기에 이어서 지금 3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도지라는 걸 통해서 USA의 합중국을 운영하는 중앙 공무원 조직을 다 해체시켰어. CIA 건물도 팔아버리고 FBI 건물도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 수십만 명을 다 이제 잘라버리고 지금 미국이 셧다운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미국의 공무원들이 지금 주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미군 군인들도 지금 주급을 못 받고 있대요. 그런데 이걸 일부러 트럼프가 했다는 거야. 트럼프 정부하고 공화당이 또 민주당도 다 짜고 일부러 이 예산안을 중단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월급을 아끼고 그 다음에 노리는 게 뭐였냐면 그 정부에 들어가는 나머지 비용은 다 줄이면서 이게 중단되는데 사회복지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아니라 방산 비용이야. 그러니까 방위산업 비용을 제외한 모든 정부 예산을 줄인 걸로 보여. 이 셧다운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트럼프가 이 군사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장군들을 다 자른 거야. 그리고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지금 이 주 방위군을 투입해 갖고 시가전을 연습하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건 내전을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전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트럼프가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보도대로라면 이거는 지금 트럼프와 근데 이제 오바마가 먼저 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지난 3월 달에. 그러니까 1월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취임하고 2달 만에 오바마가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제 일어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가 민주당 세력과의 싸움을 선언했고 그 뒤에 노킹스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노킹스 운동이 그렇게 대대적인 지지를 못 받은 걸로 보여.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지금 트럼프가 미군 장군들을 숙청하고 있어. 그러면 이 장군들은 실전 뛰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친민주당이기 때문에 잘려. 그럼 이 사람들은 민주당 입장에 쓰겠죠.
그러면 트럼프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장군들과 한편 먹고, 민주당 오바마하고 친한 사람들은 오바마하고 한편 먹고, 수염 기르고 뚱뚱하고 그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성 정체성의 좀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은 같이 편을 먹어서 결국은 민주당 공화당 크게 양분, 좌우로 나누는 거고, 근데 좌우보다는 5개 지역 정도로 나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그 러스트벨트 쪽, 그러니까 그 동북부,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북부, 시애틀 그쪽, 그 다음에 이 서남부, 그래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 그 다음에 플로리다와 오스틴을 중심으로 한 그 동남부,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이 4개 정도의 주요 도시들이 있고, 그 주요 도시들의 인구와 자생력이 있는데, 이 미국이 지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에 가난한 중서부 지방이 문제인 거야. 뭐 몬타나를 비롯해서 가난한 중서부 지방이 이 그 미국의 동북부나 동남부나 서북부나 서남부의 부자들에게 골칫거리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 그 내전을 핑계 삼아서 그렇게 이제 크게 한 4-5개로 나뉘어서 그렇게 나뉘어진 다음에 이 동북부가 그러니까 중서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든 이주를 해가지고 흡수가 되든 그렇게 해서 한 4개 정도로 큰 권역을 나눈 다음에 얘네들의 새로운 연합을 만들어서 미국의 부채를 이제 털고 가려는 그런 수작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군들을 자르고 그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모아서 했던 회의 내용이 너무 터무니가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더라고. 그리고 무슨 저기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내전 연습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게 좀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미국의 USA가 그 빚을 5경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으니까 채권자인 USA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그 분할된 그러니까 옛날에 남부연합을 만들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남북전쟁 이후에는 남북끼리 자기네들 남부연합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고, 남부연합 11개는 자기네 공동 깃발도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남부는 서남부, 동남부를 합친 거였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서남부하고 동남부가 동남부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서남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요렇게 좀 나뉘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남부랑 서북부랑 동북부 여기는 이제 다 민주당 지지세가 있고, 그 플로리다와 그러니까 오스틴 이쪽이 소위 이제 공화당의 전통적인 부자들의 그 별장에 모여있는 이런 곳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누어지긴 나누어지는데 크게 지역을 나누고 이제 중서부 지역을 버리려는 그런 작당이 아닐까라는 이제 소설인데 너무 근거가 없어 보이지? 하여튼 뭐 좀 좌우지간 지금 트럼프가 미필인데 군개혁을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에서 지금 이제 이 트럼프 정부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판사들을 공격하라는 선동을 누군가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판결했던 판사들의 집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실 민주주의 정부의 상징이 사법부의 독립이잖아. 근데 지금 이 미국의 그 법원이 이 미국의 법원들이 트럼프의 정책을 비토하고 있는 거야. 반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법원을 공격하는, 이거 누구랑 똑같아? 정청래 추미애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이 미국 판사의 집에다 불을 지르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극우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그 아스팔트에 있는 그 국힘당 지지자들, 아스팔트에서 있는 국힘당 지지자들의 그런 그 좀 몰상식한 비합리적인 행동도 좀 문제이지만, 정청래 추미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이비들과 별 다르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에 대해서 그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요, 그건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한인섭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그쪽에 좀 더 지지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대법원장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야. 잘못한 게 맞아. 그런데 그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이렇게 밀고 나가는 과정이 그다지 민주적인 토론과 절차를 거쳤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내부에서도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걔네들을 반개혁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사법부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나는 옛날에 노무현 때부터 느낀 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 프랑스의 르펜 지지자들, 독일의 AFD 지지자들이나 영국의 페라지 지지자들, 그 다음에 뭐 지금 스페인에도 그런 당이 있대요. 그런 당 지지자들과 나는 지금 그 정청래 추미애 국힘당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똑같다는 거지. 그 아스팔트 애들도 대법원장 욕해. 편들지 않아. 그래서 가만 보면 국힘당 지지자들과 정청래 추미애를 지금 막 띄우는 그 세력들이 내나 그런 극단적인 혐오주의, 극단주의와 혐오주의를 가지고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 서로를 증오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힘의 논리를 가지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파시스트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이 되게 위험한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힘당 지지세도 있는데, 정청래 추미애를 띄우는 사람들이 그런 파시스트 같은 성격들을 드러내고 있어서 매우 좀 걱정스럽게 그들을 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법조계에 있는 엘리트들이, 물론 이제 진보적인 법조인들도 있고, 법을 아는 분들이, 법지식인들이, 이 사람들을 지금 부추기는 면이 있다라고 나는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정말, 대법원장 청문회를 해서 무슨 개혁이 일어나냐고.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야.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는데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면 어떤 개혁이 가능해? 뭘 개혁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개혁될 게 없다고 봐요. 예. 도리어 사법부 내에서 사법부의 구조를 바꾸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대법관을 늘리고 이 심사 제도에 대해서 법을 고치는 거, 그거는 입법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법을 고쳐서 사법부가 그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고유의 권한이야.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야. 근데 사법부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사법부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게 입법부가 할 일이지, 대법원장 불러다가 소리 지르고 모욕 주는 거, 그게 입법부가 할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순전히 추미애 정청래를 지지하는 좀 못 배운 지지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런 수준의 좀 저급한 정치이지, 이런 것들을 이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나라와 별다르지 않다. 이 여자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정청래가 하는 말과 행동과 다르지 않아요. 예, 이 여자 아베 다카이치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정청래 추미애가 하는 행동과 비슷해요. 지금 르펜, AFD의 앨리스, 영국의 페라지,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다카이치, 전부 다 정청래 추미애 다 비슷하게 천박한 파시즘적인 혐오와 증오의 표현들을 써서 극단적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개혁적이지 않은 거야.
집권한 다음엔 태도가 다 달라지고 얘네들이 하는 짓은 오로지 부자들의 이익, 이 그 무기 사업자들, 미군의 이익 이런 것만 추구하는 애들이 지금 나토의 이 그 따까리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다. 이때 이제 북한에서는 일본이 이번에 이제 다카이치를 총재로 뽑고 개헌을 해서 침략 국가로 부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활을 노리고 있다. 이건 군국주의의 광기다 이러면서 이제 그 조선중앙통신 성명을 통해서 비판을 했다라고 YTN이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은 일본의 움직임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정청래, 추미애 얘네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해?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3,500억 불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주지 마라. 그런 얘기 분명히 하고 있어요? 좀 부족하잖아. 그런 얘기는 또 안 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 청문회 얘기하고 앉아있고 3,500억을 달라는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3,500억 달러가 없다는 거야. 지금 현찰로 달러는 500억 밖에 없어. 500억 달러밖에 없고 2,100억 달러가 미국 국채래. 내가 그랬잖아. 아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미국 국채일 거다. 그게 지금 단기 국채래. 그러니까 단기 안에 이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국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트럼프가 지금 3,500억을 내놓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내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난번에 10월 1일 날 우리가 추측했던 단기 국채를 무이자 100년 국채로 바꾸려는 그런 수작인 걸로 보인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정청래와 추미애가 만드는 정국이 현재 미국과 일본하고 싸워가야 되는 이 중요한 시국에 이재명의 뒤통수에 칼날을 꽂고 있는 이재명을 칼날 위에 세워놓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서 내가 이제 오늘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한번 한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중 외교를 지금 이제 강화시키려고 정상화하려고 지금 되게 이제 노력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한중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라고 글로벌 타임즈가 보도했다는 것은 이제 한국 외교부가 중국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중국을 되게 중시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런데 더 늦기 전에 빨리 러시아와의 관계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예정에 없던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셨다라면 업을 눌러주시고 오자마자 업을 눌러서 응원해주시고 12시가 넘었다고 또 자발적으로 업을 눌러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주시고 조금 이따 쉬는 시간으로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주실 분들께 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로 후원해주신 분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특히 구독이 참 어렵다는데 구독을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매니저님들 언제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게시판에 일주일 동안 700개가 넘는 뉴스를 올려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저의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방송이 열리자마자 이 명절에도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 다음 방송은 10.10절 10월 10일 밤 9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생방송에 만나요. 평안한 명절 휴가 보내시고 10일날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왜 이렇게 이 캡처 창이 왜 이렇게 희미해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